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에 준공한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 센터가 공개됐습니다. AI 자동 물류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물건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관해 운반될 것이란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삼성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 14를 제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가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지원자 2,500명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대졸 초임 연봉 33.5% 인상을 약속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연매출이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쿠팡 소식인데 네. 쿠팡이 처음으로 물류센터의 내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물류센터가 대구의 풀필먼트 센터, FC라고 하는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곳이다라고 하면서 쿠팡이 아주 자부심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쿠팡이 자부한 혁신적인 자동화 기술,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는 상품을 진열하는 공간인 선반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자들이 이 선반을 오가면서 이 공간을 찾아서 상품을 진열하거나 집품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 FC에서는 무인 운반 로봇이 선반을 들어서 이 작업자 앞으로 직접 옮겨다 줍니다. 작업자는 가만히 서서 상품을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집품이 이루어지는 7층 바닥에는 곳곳에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인 운반 로봇이 QR코드를 인식해서 작업자에게 물건을 넘겨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쿠팡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2분 안에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작업자에게 전달해서 전체 업무 단계를 65%나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물류센터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작업이 네. 분류 작업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뭐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운송장을 보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계에서 뭐 기계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택배 상자가 다 일정하진 않잖아요. 비닐봉지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또 많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을 대구 FC에서는 개선점을 찾았다고요? 네, 바로 소팅봇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구 FC에서 수백 대의 소팅봇이 있어서 이 작업자들이 하나하나 운송장을 보면서 분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팅봇은 운송장 바코드를 오버헤드 스캐너로 인식한 후 단 몇 초 만에 분류해서 옮기게 됩니다. 작업자는 소팅봇 위에 상품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쿠팡에 따르면 소팅봇 도입 후에 업무량이 65%나 단축됐다면서 운송장 스캔이 완료돼야 로봇이 작동되는 시스템이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쿠팡은 이날 공개한 첨단 기술은 작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점은 인공지능이 인간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쿠팡이 약속한 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더욱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좀 네. 걱정스럽기도 한데 네. 뭐 요즘 같은 취업난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 양질의 일자리이겠죠. 네. 앞으로 이렇게 인간과 AI의 팀플레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시를 앞두고 오늘부터 바로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애플의 아이폰 14를 과연 이번에는 제칠 수 있을까 네.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뭐 사전 예약을 하면 그 혜택이 상당히 풍부하다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기본 또 플러스 울트라 256GB 모델을 사전 예약하게 됐을 때 기본 저장 용량을 512GB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또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무료 이용한 또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2 프로 또는 버즈 케이스를 99,000원 쿠폰을 제공을 하면서 사은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삼성닷컴에서는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을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을 사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는 갤럭시 워치 5를 블루투스 모델로 증정하게 됩니다. 네, 그야말로 뭐 이번에는 혜택이 파격적이고 상당히 풍부하네요. 자, 시장조사 업체죠. 옴디아의 자료를 보니까 네. 지금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출하량이 약 7,400만 대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뒤이어서 바로 삼성인데 5,800만 대로 지금 2위입니다. 네. 혹시 점유율 측면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점유율 측면에서도 애플은 2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삼성전자는 19%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애플이 이 아이폰 14 시리즈를 출시한 효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앞세운 애플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스마트 수요가 둔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폭스콘 공장 가동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출하량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점유율도 25%로 24%였던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작 갤럭시 S23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세 번째도 역시 삼성전자 관련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출신의 자율주행 전문가를 미국의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메모리 네. 반도체 시장이 상당한 불황인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힘을 얻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좀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퀄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을 지냈었던 베니 카티비안을 미국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 카티비안 부사장은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 전문가로서 이 퀄컴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맡은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자동차 반도체 시장을 주목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전장 시장에 이렇게 주목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에 필요한 반도체는 평균 200에서 300개에 불과했으나 전기차는 1,000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2,000개 이상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진입 이래 7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왔는데요. 이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렸었던 삼성테크데이 2022에서는 2025년 차량용 배터리 1위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BBQ의 윤홍근 회장이 신인재 경영을 선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 기자, 보니까 기존에 3,400만 원이었는데 4,540만 원까지 무려 33%를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뭐 우리 취업 준비생들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너시스 BBQ 그룹은 202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지원자가 2주 만에 2,500여 명에 몰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BBQ 측도 이처럼 단기간 내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BBQ 윤홍근 회장은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로 BBQ가 이제는 단순 치킨 프랜차이즈를 벗어나서 전 세계 시장에서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글로벌 외식 기업임을 알아봐 주신 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입사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모집에는 운영,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연구개발 등 7개 분야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중 운영과 영업 직군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BBQ의 신인재 경영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입니다. 마시는 요거트 제품 중에서 일부에는 뚜껑에 알약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이렇게 요거트와 알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제품의 용기를 이중제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만들었었던 HY와 남양유업이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최근에 HY가 1심의 판결에서 네. 불복해서 항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소송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이 쟁점은 이 알약과 이 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제형 용기가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 이 HY는 지난 2012년에 뚜껑에 알약을 복용할 수 있는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을 해서 2013년 쿠퍼스 등 제품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남양유업은 2021년 이중제형이 적용됐었던 이너케어 위, 장, 간 3종을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 HY 측이 연구개발 성과를 도용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던 겁니다. 네, 최근에 HY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1심 판결에선 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지난해 12월에 HY 한국야쿠르트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HY가 이중제형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 투자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중제형 용기 개념은 이전부터 공지돼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 남양유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과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판단인 겁니다. HY는 이에 불복해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HY 측은 이중제형 제품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유지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연결 기준 단기 순이 2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보니까 연매출도 1년 전보다는 14% 정도 늘어서 지금 5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런 실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0월에 발생했었던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카카오페이의 2022년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455억 원으로 전년의 272억 원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다만 연간 당기순이익은 유보현금 운용을 통해서 금융수익 증가 등으로 27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별도 기준으로는 연간 영업이익률을 6.9%를 기록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또 연간 거래액은 11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이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사용자 수는 전년보다 5%나 늘어난 3,944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302만 명으로 같은 기간 7%나 증가했습니다. 또 사용자 한 명당 거래 건수도 7%나 늘어난 10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일본과 마카오, 싱가포르, 또 프랑스, 중국 등 글로벌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2023년에는 신규 국가 론칭과 국가별 결제처를 확대하는 한편 또 해외 결제 사용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네. 다음 달부터는 이제 중국의 본토의 모든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이 다음 달부터 중국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한 유일한 한국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의 상승 추세를 지속할 방안으로 해외 결제 사업 부문의 본격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엔데믹으로 인해 국경이 열리면서 성장의 기회가 컸기 때문인데요. 이에 신 대표는 다른 경쟁사들도 하고 있는 일본이나 동남아 결제에 더해서 카카오페이는 아마 오는 3월부터는 중국 내 본토에서 거의 모든 결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는 유일한 한국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페이는 확실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해외 결제에서도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 대표는 사용자 관점에서 카카오페이를 쓸 때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혜택 체계를 정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고객 대상 다이렉트 마케팅을 제공하면서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7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롯데렌탈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30%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6만 1,000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자, 이소영 기자, 이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 렌터카 수요가 둔화한 점이 꼽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장기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주영훈 연구원은 올해 회사가 제시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렌터카 업황 우려로 기업 가치 대비 상각 전 영업 이익 전용 배율이 3.9배에서 3.7배로 낮췄다면서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롯데렌탈이 지분 투자했었던 소카이의 기업 가치가 하락한 점도 반영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회사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전년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제시하게 된 건 이 금리 상승으로 장기 렌터카 수요가 둔화할 것을 우려해서 다소 보수적인 수출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실제 영업성과는 이보다 양호한 흐름이었던 것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후 가이던스 상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연구원은 오토렌탈 사업 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렌탈료 상승으로 올해는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중고차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핵심은 중고차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사업 진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해서도 이 관련 연합회들과의 사업 조정 이슈로 B2C 시장 진출이 지연됐으나 이 이슈는 오는 4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8번째 소식 살펴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법인의 최고 사업 책임자로 글로벌 제약사의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 기자, 미국 하면은 사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직접 판매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인 암젠, 화이자 등을 두루 거친 이 토마스 누스비켈을 최근 미국 법인 최고 사업자로 영입을 한 겁니다. 이 누스비켈 최고 사업 책임자는 30년 이상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영업, 마케팅, 마켓 액서스 및 대관 업무 등을 두루 수행해온 전문가인데요. 특히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서 미국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누스비켈 CCO의 경험과 또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 제품 런칭을 위해서 영업, 마케팅 등 커머셜 조직을 빠르게 확장하는 등 미국 사업을 이끌어갈 추가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프라임 이슈 9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을 위한 주주총회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은 최대 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까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소영 기자, 업계에서는 이게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할안에 대한 주주 투표의 진행은 지난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외국인 지분이 약 24%, 국민연금이 8%, 나머지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32% 수준으로 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현대백화점은 존속법인인 현대백화점과 신설법인인 현대백화점 홀딩스로 나누게 되고요. 또 분할 비율은 0.77대 0.23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난달 말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최소 배당금을 제시했고 향후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현재 제시된 주주 환원 정책은 합당한 수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경제계 오늘 이렇게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